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박영희 작가의 작품 모나리자의 미소 준비했습니다. 박영희 작가는 교사 출신으로 그의 경험을 통해서 가정환경은 물론 사회환경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 역시도 가파르게 살아내야 하는 시대이기에 여전히 삶의 틈새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 속에는 주인공을 고독하게 만든 많은 불편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저마다 조건과 환경이 각기 다르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시죠. 모나리자의 미소, 박영희. 새벽이 둔탁한 시멘트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이곳에서는 다른 곳과는 달리 사람들과 빨리 가까워진다. 그것은 여기에도 눈에 뵈지 않는 층이 있지만 애써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내남 없이 더 이상 추락할 데도 없을 것 같은 인생들이기에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 훤히 아는 눈치다. 때로는 말해진 내용보다 나도 뭔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도 많았다. 종일 좁은 곳에 함께 있다 보니 하찮은 일로 다툴 때도 있지만 나와 닮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 난생 처음 배돌지 않고 속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철이 들어선지 이제는 도무지 길들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안의 하이드가 숨을 좀 죽이는 듯하다. 그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누가 기분 나쁜 눈빛으로 힐끗대지만 않으면 지킬 박사처럼 점잖게 살고 싶다. 나도 사람인데 늘 작대기로 건드려진 뱀처럼 몸통을 뻣뻣이 쳐든 채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고단했던가. 아침을 먹으면서 이씨 아저씨가 내게 말했다. 눈 똑바로 뜨고 너에 대해 좀 생각해보라고. 앞날이 창창하니까. 그게 창창할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오랜만에 생각이란 걸 해보기로 했다. 별로 할 일도 없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 말고는 처음으로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었으니까. 거리를 돌아다니던 개의 눈동자에 비친 내 꼴은 짐승 같았지만 아저씨의 축축한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은 제법 사람에 가까워 보였으니까. 한여름이 지나자 공기는 금방 서늘해진다.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나도 생각이란 걸 영 안 하고 산 건 아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란 것은 하면 할수록 화만 치밀어 올라 멀리 집어던져두고 지냈다. 내가 왜 철길에 버려졌는지,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정념이 떨어지는 어머니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동네 건달밖에 안 되는 내가 어쩌다가 여기서도 하치로 통하는 성폭력범이 되었는지, 그것도 모자라 은근히 좋아했던 소꿉친구 차순이의 왼쪽 눈을 터뜨려 버렸는지 하는 따위. 삶이 누구에게나 균등하지 않다는 것은 일찌감치 알았지만 생각할수록 답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문제들은 내게 버거웠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답도 안 나올 문제를 안고 씨름할 필요가 없었다. 빈집을 기웃대는 놈들끼리 어울려 부탄가스 한 통씩만 들이마시면 만사 오케이였다. 그러니 내 안에서 어린 철길이가 울고 나오든 사나운 하이드로 변해버린 길수가 튀어나오든 되는 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렇게 갇혀있으니 한없이 질적거리는 시간을 내 속이라도 들여다보며 때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해 여태 내게 던져졌던 눈길은 사람 사이에, 아니 살아있는 것들 사이에
오고 갈 만한 것은 아니었다. 횡포에 가까운 눈길과 그로 인해 입었던 상처들, 그의 일일이 대응해서 내가 입혔던 상처들. 나는 내가 참아냈거나 미처 견뎌내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내어 이야기라도 해야 남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너희 둘에게든 다른 누구에게든. 그런데 생각만 해도 괴로운 개통 같은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라는 인간은 차순이에게 무슨. 도무지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생각이란 것. 내가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게로 되돌아온 것. 그걸 물고 늘어져가는 데까지 가보면 어디서 뭔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막다른 곳에 와서야 나를 생각해주는 아저씨를 만난 것처럼. 아저씨 같은 분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저씨가 입에 달고 사는 말처럼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 퇴근길에 눈 쌓인 철길 옆에 버려진 나를 좋아하고 왔다는 아버지도 그랬겠지만 나도 내가 이런 곳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에게서는 늘 서늘한 시멘트 냄새가 났다. 당신의 꺼끌꺼끌한 수염이 내 턱을 찌를 때의 따끔따끔함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에 쏘일 때면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 눈에 가득했던 굴욕감 때문에 어머니가 내게 함부로 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숨을 크게 들이쉬자 매캐한 아버지 냄새가 난다. 양손바닥으로 잠시 턱을 감싸본다. 까끌까끌한 턱이 만져진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나는 교실에서는 길수로 불렸지만 동네에서는 어릴 때처럼 철길이로 불렸다. 고시 아들 고철길, 고자 아들 고철길, 고철길. 나는 내성이 고시라서 그렇게 놀리는 줄 알았다. 아이들은 내가 좀 커서 주먹을 휘두르기 전까지 재미삼아 그랬고 어른들은 내가 철이 든 후에도 내 머리 위로 내가 읽을 수 없는 눈짓을 주고받았다. 언제부턴가 그들의 입가에 비스듬히 매달린 웃음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식이 없었던 아버지 눈에 띄라고 당신이 다니는 지름길에 젖먹이를 버린 모양이라 했다. 그렇다면 그는 인근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었다. 사상공단에서 일했거나 구포정을 오가던 사람일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나는 낙동강둑에서 어슬렁대다가 3일, 8일 장날이면 뒷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새벽부터 구포장터로 갔다. 그리고 보란듯이 얼굴을 되들고 다니며 이 집 저 집 시비를 걸거나 난장에 놓인 멸치 따위를 한 움큼 집어달아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 지청구를 들으며 장터를 누볐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었으면 싶었지만 어떤 여자도 나를 보며 당황하지 않았고 어떤 남자도 내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거나 스쳐갔다가 되돌아보지도 않았다. 장군들이 돌아간 저녁 기차가 지나가고 나서 침묵을 베고 누웠으면 벌떡거리는 심장 위에 기차 바퀴의 진동이 보태졌다가 차츰 사라져갔다. 그렇게 멀어져 갔을 엄마. 아련히 멀어져가는 기차 바퀴 소리를 듣고 있으면 듣다마다 수업이지만 생물 시간에 들었던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나온다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다.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면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로 머리를 감싼 후 남은 부분을 귀 뒤로 넘겨보았다. 그런 후 거울을 보며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입을 비죽거려 보는 등 내가 지을 수 있는 모든 표정을 지어보다가 슬그머니 봉지를 풀어내리곤 했다. 때로는 얼핏 엄마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데이빗의 마음을 텔레파시로 읽어주던 팔다리가 길쭉한 외계인이 생각났다. 스티븐 스틸버그의 영화 AI에 나왔던 상상 속의 생물체. 누군가 내 마음도 그렇게 읽어주었으면 싶었다. 로봇이어서 죄송해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피노키오처럼 인간이 되면 집으로 가도 되나요? 나는 데이빗이 어머니에게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애원하던 장면을 떠올리며 엄마에게 묻고 싶었다. 왜 저를 버리셨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나를 내쫓지는 않았지만 자식으로 치지도 않는 것 같았다. 여태 면회도 오지 않았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카던데 저놈이 밥 먹여준 공이나 할까? 이젠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어머니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빌어버린 셈이 된 어머니를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싶어 차라리 홀가분해진다. 사람이 미래를 안다면 사는 게 영 우스워질 것 같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당신이 그렇게 칭찬하던 내가 이런 곳에 갇힐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내게도 차순이에게도 지금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엉뚱한 기대를 하며 왼손으로 입술을 쓰다듬어 본다. 호흡이 느려지면서 마음이 가라앉는다. 어쩌면 내 안에는 철길이나 길수뿐만 아니라 태고적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누군가가 함께 뒤엉켜 다리를 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세월 남들이 저희들끼리만 통하는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 머릿속에서 거센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몸통이 부풀어 올랐다. 그런 압력에 눌려 고개를 위로 들면 내 안에서 순식간에 사나운 하이드가 뛰쳐나왔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목소리가 우렁우렁해지고 분노로 부푼 몸은 강철심이 박히듯 단단해졌다. 그러면 상대가 누구든 몇백 명이든 한꺼번에 때려눕힐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일이 10년 넘어 반복되자 내 몸과 마음은 늘 전투태세에 놓인 것처럼 팽팽하게 곤두서 있었다. 뇌 자체가 변해버렸는지 무엇을 보아도 즐겁고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게다가 사탄의 인형이나 헬레이저 따위의 공포영화를 많이 본 탓인지 악령이 내 몸을 몽땅 차지해버린 듯 했다. 누군가 내 곁을 스치기만 해도 온몸의 털을 다 건드리며 시비를 걸어오는 것 같아 어깨가 불뚝거렸다. 네 팔을 건드린 건 바람이야. 보다 못한 어린 철길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조차 못마땅했다. 나는 내가 나쁜 놈이란 걸 안다.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한다 해도 차순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내게도 남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듣고 싶은 말도 있었다. 용서를 바랄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차순이가 뱉은 더럽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한없이 깔보는 듯한 눈길 때문에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미쳐버렸다는 것만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빈말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본디 나쁜 놈은 아니었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사납게 키운 건 내 뒤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와 수시로 할끗대던 눈빛이었다고 말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나를 부려놓은 사람이 내가 아니듯 나라는 존재를 순전히 내가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을 할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을 둘러본다. 제각기 뭔가 호소하는 것 같다.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벌거벗은 얼굴들. 많은 것이 밟고 지나간 억세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금이 갔을 얼굴들을 보면 그들의 내부 어딘가에 각자의 하이드가 숨어 있을 것만 같다. 죄명만 다를 뿐 하나같이 닮은 사랑이나 모욕이 지극히 예민해진 얼굴들. 부모에게 안겨 마음껏 재롱을 떨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아직도 그것에 목말라하는 듯한 우리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미묘하게 메마른 표정. 이젠 그 얇은 피부 거죽 아래 감춰진 말들을 조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아저씨가 준 손톱만한 거울 조각을 본다. 강파른 얼굴이 수줍은 듯 나를 바라본다. 우묵한 두 눈은 이렇게 되어버려 미안하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띈다. 잊고 지냈던, 아니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4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난다. 길수야, 일기 참 잘 썼네. 좋은 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 거야. 하며 친구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었던 선생님.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다정한 목소리와 편안한 억양. 선생님은 미술 시간이면 모나리자와 해바라기 따위가 그려진 커다란 화집을 보여주었다. 쉬는 시간에 우리끼리 화집을 넘기다가 모나리자의 긴 머리를 쓰다듬으면 그림 속의 눈동자가 살짝 움직이며 내게 웃어주는 것 같았다. 어린 마음에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느끼게 해주려고 애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름다움이나 열정,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나는 화집에서 보았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포즈를 잡아본다. 고개를 숙이고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팔꿈치를 대고 턱을 괴면, 그래서 등짝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생각을 더 잘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 안에서 하이드가 튀어나올 때 눈을 찌뜨고 고개를 외로 들면 더 사나운 기운이 치솟았대.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랬을까? 그날 선고집에서 사흘대리 야동을 보고 해걸음의 집으로 다가가 정수 아버지를 만났다. 그 동네에서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는 유달리 내게 험하게 굴었다. 늙은 지혜비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멀쩡한 저놈은 맨날 저리 빈둥거리고. 에휴, 나쁜 놈의 자석. 나는 그에게 내가 멀쩡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남을 하려면 제대로 남을 하지 좋은 말 다 놔두고 하필 이놈 저놈이냐고 따지고 싶었다. 그러나 풍을 맞아 빛을 대며 다니는 터라 힐끗 쳐다보고 지나쳐 버렸다. 저놈의 새끼, 저 눈깔 좀 봐라. 에이, 더러운 놈. 그 말을 듣는 순간 팔뚝이 터져나갈 듯 불뚝거렸다. 나는 그를 붙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이 함부로 뱉은 말이 사람들 속속들이 망가뜨리는 걸 정말 모르느냐고. 사람을 죽이는 말 대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안 되느냐고. 나를 당신이나 당신 아들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나 손만 대면 바로 쓰러질 듯한 그의 멱살을 쥐는 대신 나는 살맞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내달리기 시작했다. 독화살처럼 날아오는 그의 말과 눈빛이 더 이상 내게 닿지 못하도록. 살아오며 당했던 모든 멸시를 지금 한꺼번에 그에게 안갚음하지 않도록. 길가의 낡은 집과 나무들이
핑핑 소리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전봇대들이 핑핑거리며 달아났다. 나는 심장이 터질 만큼 달리고 나서야 어딘가에 멈춰섰다. 살았다. 나는 전봇대에 이마를 찌으며 덜썩 주저앉았다. 그렇게 소리 지르며 내달리지 않았으면 그를 살려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으면 나는 천하의 몹쓸 살인자가 되고 그는 가엾은 피해자가 되었을 터였다. 누구도 내 속에 숨지고 있던 악마를 불러낸 그의 죄는 묻지 않을 것 같았다. 눈꺼풀이 찍찍하고 가려웠다. 그를 베는 것보다 나를 벤 것이 100번 나았다 싶었다. 입술까지 흘러내린 찝찝한 피를 핥자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다. 그가 내게 눈곱만큼의 애정이라도 가지고 나무랐더라면 나도 그게 고민이라고 사는 게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도 모르면서 빈둥거리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을 텐데 누가 내게 한 채의 곁이라도 내주었으면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집에 가니 먹을 것이라고는 라면 반 조각밖에 없었다. 얼마 전만 해도 쏘다니다가 들어가도 밥솥에 내 밥이라고 들어있었는데 싶어 속이 메스꺼렸다. 김치 한 사발을 다 들이부어 라면을 끓여 먹고 양치질도 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 정수 아버지의 거친 말과 뒤통수에 따라붙던 눈빛이 화살처럼 바뀌어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머리에 꽂힌 수많은 화살들이 뇌 구석구석에 구멍을 내서 허연 내수가 새는 것 같았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동네는 날이 갈수록 빈집이 늘어났다. 작년 봄에는 혼자 살던 영수 할아버지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고 올 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이나 취직을 못하고 있던 진우 형이 밤열차에 몸을 던져버렸다. 온 동네가 형 어머니의 흐느낌과 부스럼 딱지처럼 떨어져 내린 벽돌 부스러기 냄새와 낡은 대문의 경첩 따위에서 나는 동네 품은 쇳내에 짓눌렸다. 가위를 철컹대며 엿장수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신던 신이라도 벗어들고 몰려들던 거리. 공장마다 시꺼먼 연기가 기세좋게 올라가고 개들은 컹컹 짖고 울타리마다 탱자꽃이 뽀얗게 피어오르던 거리는 사라져버렸다. 인적 없는 거리에서 미세한 물소리가 이명처럼 들렸다. 너무 쓸쓸해서 꾸중중한 냇물이라도 있으면 풍덩 뛰어들고 싶었다. 그러면 낮 동안 데워진 물이 온몸을 감싸줄 텐데. 어린 날 어머니에게 매맞고 냇물에 잠기면 물은 수천 개의 손이 되어 여린 내 몸을 어루만져 주었고 풀벌레들의 앞장은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 모두가 사라진 거리에서 나는 화이광의 다리를 휘파람으로 불며 걸었다. 억지로라도 나를 다독거리고 싶었다. 너무 조용해서 내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고 동네를 짓누르는 잿빛 공기를 흩어버리고 싶었다. 오래전에 메어진 우물 곁을 지나자 차순이가 어두워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버들가지들이 지렁한 머리카락처럼 흔들렸다. 어릴 때 의자놀이를 하며 함께 놀았던 그녀는 휑한 얼굴이었다.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를 애절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구포역에서 배를 팔고 오던 어머니가 버스에서 나왔다고 자순이라 불렸다. 길에서 태어난 아이와 길에 버려졌던 아이. 그래서 가끔 우리가 좀은 닮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마저 들기도 했다. 들어갈까? 나는 그렇게 말하며 안쪽으로 턱짓을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위암으로 죽었고 아버지는 야간 경비하러 갔고 오빠는 집을 나갔으니 혼자 있을 게 뻔했다. 차순이의 지렁한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녀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얼른 문을 닫았다. 차순이를 끌어안자 그녀는 내 가슴팍을 떠밀며 뭐라 소리질렀다. 그녀가 요동칠수록 따스하고 물광한 것이 느껴져 도무지 팔을 풀 수 없었다. 그래도 다른 애들과 달리 어떻게 해볼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고 무턱대고 나를 비난하지 않을 사람이 그리웠을 뿐이었다. 저런 새끼가 감히 어디서? 그렇게 야멸차게 이새로 침을 베듯 내뱉은 차순이가 허옇게 눈을 흘겼다. 그녀의 얼굴 위로 야비하게 그지없던 정수아버지의 얼굴이, 내가 지나가면 깔보는 듯한 웃음을 흘리던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후두둑 돋아났다. 제발 입 좀 닥치라고, 왜 너까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컥 막혔다. 부싯돌처럼 단단해진 묵은 분노가 그들끼리 부딪히며 시퍼런 불꽃을 튀겨내는 것 같았다. 스스로가 오싹하게 여겨지는 순간 나는 정신없이 차순이 얼굴을 후려쳤다. 그녀는 뭉클한 핏덩이로 덮인 얼굴을 되들며 정말 하찮은 종자라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길이 잠시만 더 쓰이면 내가 거머리보다 못한 버러지로 변해버릴 것 같았다. 어디든 나를 숨기고 싶었다. 나는 차순이를 마룻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녀 안에 황급히 몸을 밀어넣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 위에 딱 붙이자 멸시에 찬 그녀의 눈길은 너무 가까워진 거리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 미끄덩거리는 그녀의 입술을 입으로 덮고 아래로 몸을 흔들 때마다 마루가 삐걱거렸다. 그리고 비린 쇳내가 났다. 아파. 그만해. 그녀 안에 닿자 언젠가 거주했던 나만의 궁전으로 되돌아간 듯 아늑해왔다. 나쁜 놈.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뭐라 웅얼거리며 그녀를 달랬던 것 같다.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지더니 벼락치는 소리가 났다. 저 털어놈이 기어이? 정수아버지였다. 그 뒤로 못 박힌 듯 서 있는 차순이 아버지가 보였다. 아이고 저피, 고가는 저놈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거두너봐는. 그날 정수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차순이가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토록 미쳐 날뛰었을까. 차라리 정수.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얼얼해진 고추를 내려다보며 양손에 든 라면땅을 먹고 있는 어린 철길이 보인다. 외면하며 밀쳐놓았던 모습들이 이자의 현미경을 갖다 댄 듯 낱낱이 부풀어 오른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때, 골목 끝에 있던 어떤 할머니 집이다. 고구마 자루에 기대어 할머니가 준 홍시를 먹는 내가 보인다. 아랫니가 빠진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입가를 훔쳐주며 웃는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였으면 싶었다. 내 앞에 앉은 할머니는 내 손을 늘어진 저 가슴 위에 갖다 놓고 머리를 누른다. 입이 젖꼭지에 닿는다.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내 입을 벌려 젖꼭지를 밀어넣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빤다. 할머니가 내 고추를 아프도록 만지작거리자 나는 젖꼭지를 힘껏 깨문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프도록 내 뺨을 때리고 밀어 던진다. 갑자기 귀신처럼 사나워진 할머니 얼굴을 본 나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린다. 뜨끈한 오줌이 다리 사이로 흘러내린다. 할머니는 동전 하나를 준다. 오줌으로 절복되는 신을 신고 집으로 오면서 라면땅을 산다. 다 먹고 나서 입가를 긁는다.
어머니는 해가 지고 아버지가 올 무렵에야 코를 막고 바지를 확 끌어내린다. 그리고는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중얼거리며 내 고추를 확 잡아당겼다가 놓아버린다. 아프기도 하고 아릿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고추를 당겼다 놓았다 하며 놀았다. 씨가 그렇나? 에휴, 추적부 덜어버라. 어쩌다가 그것을 본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허옇게 눈을 흘겼다. 그럴 때면 나는 눈 감고 귀 막고 등을 동그랗게 말았다. 나는 내가 오줌을 싸서 입가에 진물이 나서 더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6살이 넘도록 자다가 오줌을 쌌다. 더러운 자서 무잘라고 날로 이래 골탕 먹이노. 어머니는 발가벗긴 내 등을 마구 때리고 온 동네가 다 됐도록 흉을 봤다. 그런 다음 키를 씌우고 내 발등위로 그릇을 내던졌다. 이놈의 새끼, 옆집 가서 소금 안 얻어온나? 어머니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 말했다. 나는 부끄러워서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앙칼진 목소리와 지린내와 벌거벗은 몸에 가려졌던 내 얼굴. 내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으면, 그래서 오줌에 절었지만 두 눈이 제대로 박힌 사람으로 보였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아줌마들은 실컷 웃다가 갑자기 주걱으로 뺨을 때리고서야 소금을 주었다. 분하고 창피했다. 오줌을 싸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자주 쌌다.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미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오줌 싸기라고 여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어두워지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싫었다. 자꾸 소금을 얻으러 가니 뺨을 점점 더 세게 때렸다. 그러면 오줌 냄새만이 나를 감싸주는 것 같아 큼큼 냄새를 맡으며 걸었다. 가다오다 소나기를 만나면 맞은 자리가 쓰리다가 시원해졌다. 그래서 그 뒤로 자주 냇물에 들어갔다. 다리 사이에 삿들 파고든 물은 꿈결처럼 등을 쓰다듬고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그러면 먼 옛날 어디선가 그렇게 어루만져진 것처럼 편안해졌다. 어쩌면 나는 맨살에 와닿는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서 오줌을 싸댔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의사놀이를 할 때면 어떻게든 환자 노릇을 하려고 꾀를 부렸다. 의사 노릇을 하기 위해 기를 쓰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아이들 앞에서 나는 늘 아무거나 먼저 내버렸다. 그러니 언제나 내가 지게 마련이었다. 간호사가 된 차순이가 내 엉덩이를 찰싹 때린 후 성냥기비로 찌르면 머리끝이 찌르르해지며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아프다고 엄청 엄살을 떨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 웃음이 난다. 철길이 저러면 맨날 저래 궁뎅이를 까고 있노? 시애비? 지나가던 어른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의사놀이를 했다. 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의사놀이를 좋아했나 보다 했다. 번호 순서대로 동화책을 낭독하던 4학년 때 아침 자습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 가슴이 뛰인다. 친구들 앞에서 행복한 왕자를 읽을 때면 내 목소리의 빛깔이 밝아지고 윤기가 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면 내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고, 제비가 왕자의 부탁으로 그의 눈에 박힌 에메랄드를 뽑아내는 장면을 읽을 때는 내 눈이 뽑혀나가는 듯 아팠다. 책을 다 읽고 자리에 앉은 나는 주머니 속의 유리구슬을 오래 만지작거렸다. 뽑혀나간 왕자의 눈 대신 파란 내 유리구슬을 끼워주는 상상을 하면 내가 남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좋았다. 해가 지면 어서 날이 샜으면 싶을 지경이었다. 선생님이 내 쪽을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에 불이 반짝 켜지는 것 같았고 교실 청소를 하면 걸레질하는 손가락 끝에서 반질반질해진 마루가 느껴질 지경이었다. 우리 길수 책도 잘 읽더니 청소도 잘하네.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니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저절로 벌어지른 입술을 꼭 다물고 선생님만 쳐다보았다. 반장인 정수가 책상줄이 비뚤어졌다는 이유로 내게 자주 트집을 잡았지만 선생님의 눈빛을 떠올리며 넘겨버릴 수 있었다. 가끔 100점 받은 시험지를 양손에 든 채 팔을 벌리고 집으로 뛰어가면 두 발이 커다란 날개로 변하는 것 같았다. 아이고 우리 고판사님. 시험지를 본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했다. 1학기가 끝날 무렵 반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정수가 좁은 이마를 찌푸리며 쏙닥거렸다. 딱 내 귀를 잡아당길 만큼 낮은 목소리였다. 길수 철길에서 준아이라 하더라. 그제야 성구집에 놀러 갔을 때 성구 어머니가 그를 쳐다보던 눈빛과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던 눈빛이 달랐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나는 물고기 눈알처럼 차가운 눈을 가진 사람이 내 친엄마가 아니라서 다행이라 싶었다. 어쩌면 내가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다. 친구들은 제가 철길에서 주워온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축복이라도 되는 양 저희들끼리 눈을 찡긋거렸다. 그 눈은 나를 업신여겨보려는 노력으로 밉살스럽게 반득거렸다. 불현듯 오래전에 동네어귀에서 붙어있던 두 마리의 개를 보며 애어른 없이 낄낄대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래 너도 해야지. 어서 마 아이 해라. 누군가 개를 향해 그렇게 소리치고 내 쪽을 힐끗거리며 콧구멍을 벌름대고 입술을 비죽이던 아무것도 몰랐지만 왠지 부끄럽고 화가 나서 몸이 오그라들었던 그때 그런 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돌팔매질했던 그때 어린 마음에도 지옥은 저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내 안에도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는 내가 끼어들 곳이 없어져 버렸다. 점심시간이면 정수는 남학생들을 몰고 운동장에 나가 축구를 하면서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 힘세고 날랜 정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나를 끼워주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어쩌다 사정을 알게 된 선생님이 내가 없을 때 그들을 타이른 모양이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친구들은 저희들끼리 하던 이야기도 내가 듣는 눈치면 일부러 소리를 낮춰버렸다. 나는 늘 혼자였고 보이지 않는 막에 둘러싸인 것 같았다. 듣지 못한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짓눌려 피로했지만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누가 부르는 것 같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나는 내게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수치심과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써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발을 크게 휘두르며 다녔다. 그러자 내 얼굴에 두툴두툴한 가면이 쩍 올라붙는 것 같았다. 때로는 일부러 눈을 감고 달리다가 이마나 무릎을 찧어 시뻘건 먹구름을 상처 부위보다 훨씬 넓게 바르고 다녔다. 그게 나을 만하면 아이들이 다 보는 데서 연필 깎는 칼로 손등을 짓쥐었다. 혀로 날름대며 피를 핥으면 뻣뻣하던 몸이 이상할 만큼 편안해왔다. 쳐다보던 친구들은 고개를 돌리며 흩어졌다. 내가 그들에게서 한층 더 멀리 내쳐지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겁을 먹는 게 통쾌해서 자주 그 짓을 했다.
상처가 아물면 두툴두툴 마른 딱지의 가장자리를 침으로 적신 후 혀끝으로 들어올렸다.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딱지를 겨우 드러낸 다음에는 반질거리는 분홍빛 새살을 오래 핥았다. 내 마음에도 그렇게 딱지가 않고 새살이 차올랐으면 싶었다. 세상은 늘 내게 이문투성이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꿈속에 나타난 엄마는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내가 눈길에 버려졌던 것보다 나 혼자만 그렇게 버려졌다는 게 억울했다.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들도 많았는데 하필 나만 철길에서 주워왔는가 싶었다. 우리 반에는 고아원 아이도 있었지만 걔들 셋은 어디를 가도 똘똘 뭉쳐다녔다. 차라리 나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거나 고아원에 있으면 나았을 텐데 싶었다. 언젠가부터는 선생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놈이 그렇지 뭐. 내가 꿈이 너무 컸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5학년 때 찢어서 변수해버린 시험지를 주워 조각조각 맞춰본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혁대를 풀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던 나는 그가 왜 혁대를 끌었는지 알 수 없었다.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해. 잘했어 잘못했어. 갑자기 난폭해진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싶었다. 혁대가 공기를 가르며 맨살에 와닿는 따가운 감촉에 이어 내장을 가르는 듯 흐릿한 피냄새가 났다. 맞을 때보다 신음을 삼키며 다음에 떨어질 매를 기다리는 게 더 견디기 힘들었다. 독한 놈의 새끼. 얼마나 독하면 눈길에 지 새끼를 버려. 아버지는 어깨를 떨며 뭐라 말을 더듬고 있는 나를 우두커니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어머니야 무슨 소리를 하든 아버지만은 다른 줄 알았던 나는 절망했다. 몸뚱이는 수십 마리의 뱀을 문신한 것 같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내 안에 겨우 남아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나는 그 상황에 스위치를 내리고 멀리 시냇가로 가 있었다. 아버지가 지르는 고함 소리가 지구 저 끝에서 울려오는 것 같더니 그마저 사라져 버렸다. 서로에게서 그렇게 멀리, 비통할 만큼 멀리 떨어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의 태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다.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대놓고 뭐라 주절거렸다. 그들은 함부로 내 안에 뛰어들어 조용히 있고 싶은 나를 조롱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내세울 것이라고는 자식밖에 없었던 이웃들이, 제대로 된 오락거리 하나 없었던 그들이 자신을 위로하는 유치한 방법의 하나였던 것 같았다. 나는 나를 무시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맞서 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시작한 싸움이었다. 나는 종종 수북이 잡은 개구리를 동네 어귀에서 보란듯이 힘껏 패대기 쳤다. 그런 다음 한 마리 한 마리 오지게 밟아버렸다. 빠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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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직. 잔뼈 부서지는 소리에 주변의 공기와 내 피부와 오장육부가 차례로 떨렸다. 저 녀석 참 포악하네. 죄 없는 개구리를 어째 저래 죽이노?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나 나는 멸시로 번득거리던 그들의 눈짓과 함부로 던진 말이 내게 독화살이 든 줄 모르는 그들이 훨씬 더 무서웠다. 하지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없어 목구멍이 아렸다.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가고 나면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 마구 휘저었다.
풀밭에 주저앉아 토해낸 밥알처럼 하얗게 핀 토끼풀꽃을 보면 그제야 찢어질 듯한 개구리들의 비명이 들렸다. 그럴 때면 웅덩이에서 뭉클뭉클한 개구리알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살아있는 것들이 단단하게 뭉쳐진 수백 개의 작은 눈동자 같은 것들이 어느새 자라서 자유롭게 헤엄치던 모습. 귀여운 꼬리를 흔들며 제멋대로 사방을 돌아다니던 올챙이 떼를 떠올리면 내가 미쳤구나 싶었다. 곤죽이 된 개구리를 끌어모아 흙을 덮어준 후 내가 안긴 곳은 풀밭 아래 작은 냇물이었다. 누구도 안아주지 않던 나를 쓰다듬어주던 따뜻한 물속에서 흰 구름덩이와 분홍빛 매꽃과 소금쟁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풀줄기를 누인 바람이 내 안을 훑고 지나간다. 그럴 때면 풀밭에 묻힌 개구리들 대신 내가 오래 울었다. 중학교에 갈 무렵에는 토끼풀이 지천이던 풀밭도 시멘트에 묻혀버렸다. 나와 눈을 맞춰주던 개구리알도 들꽃들도 사라지고 냇물도 물줄기가 끊겨버렸다. 그저 풀밭이나 냇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말없이 나를 다독거려주던 소중한 무엇이 사라져버린 셈이었다. 사람들에게 내쳐진 것도 그랬지만 풀밭이나 냇물에게서마저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을 때는 우주 밖으로 멀리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난폭해졌을 때 냇물이 그 푸른 혀로 등을 핥아주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토끼풀이 하얗게 핀 풀밭에서 뒹굴 수 있었다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웠을 때 개구리들이라도 함께 울어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도 공부를 제법 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나를 지탱해 주었는데 중학교에 가자 그마저 무너져 버렸다. 나를 흉보는 말은 귀신같이 알아들었지만 선생님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귀 속의 근육들이 기능을 잃었거나 귀 속에 커튼이 내려진 것 같았다. IAMABO 학기 초에 내가 영어책을 그렇게 읽자 아이들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다른 과목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영어는 미리 배우지 않고 간 데다 공부도 하지 않으니 그 모양이었다.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를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술에 쩔어 들어왔고 어머니는 김해까지 하우스 일을 하러 다녔다. 좁은 집에서 어머니와 지내는 게 힘들어 나는 밤늦게까지 밖으로 나돌았다. 가끔 차순이와 마주치면 서로 어정쩡하게 지나쳤다. 전기세 네가 낼래?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어머니는 그렇게 소리 질렀다. 잠시 껐다가 어머니가 잠들었다 싶어 다시 켜면 또 고함을 쳤다. 대가리 껐다고 니까지 날로 무시하나? 그래서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화면만 보다가 필요할 때만 겨우 들릴 만큼 높이곤 했다. 텔레비전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가끔 부모를 찾는 해외 입양아들도 출연했다. 나는 그들이 맡겨졌던 보육원에 그들의 나이와 이름, 발견될 당시의 특징 등이 단 몇 줄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부러웠다. 그런 것마저 부러워해야 하는 내가 참 딱하다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내놓고 말할 수 없어 더 답답했다. 쑥냄새를 맡으니 어린 시절 기억이 난다는 한 프랑스 입양아의 말을 듣고 코 밑에 쑥을 한참 대보아도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갓난쟁이가 쑥냄새를 맡았을 리도 없을 텐데 싶어 좀 우습기도 했다. 그 뒤로 아줌마들 곁을 지날 때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도 언젠가 내가 맡았던 엄마의 양수 냄새나 젖비린내 같은 것은 나지 않았다. 그럴 때면 엄마가 나를 키우지는 못할 망정
제대로 버리기라도 했으면 좀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으면 철길이나 길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름이라도 있을 텐데 그걸 단서로 엄마를 찾아볼 엄두라도 내볼 텐데 싶었다. 친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없는 비극,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없다는 슬픔은 예상외로 컸고 또 부끄러웠다. 내 잘못이 아니니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싶었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누군가의 따스한 목소리가 그리웠지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입을 안 개나? 해가 중천인데 일어나도 안 하고. 어머니 지청구를 듣고 겨우 일어나 학교에 가면 졸리기만 했다. 종일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신경이 곤두서는데 잠까지 못 자니 머릿속은 늘 뒤죽박죽이었다. 어쩌다 손가락에 부스럼이 나서 발톱까지 번지자 반 친구들은 내가 문둥이라도 된 듯 피해 다녔다. 짝지마저 종례 때 외에는 뒤에 있는 빈자리로 가버렸다. 어찌된 셈인지 그 무렵에는 감기를 달고 살았고 피부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생각다 못해 일부러 칼로 팔뚝을 찔러 붕대를 칭칭 감고 한밤중에 동네를 어슬렁거렸다. 새하얀 붕대를 감으면 누군가 내 팔을 감싸주는 것 같았다. 저건 올빼미 새끼가 왜 꼭 밤중에 나다니지? 작은 소리였지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훤히 들렸다. 언제부턴가 그들이 인간이라는 염치를 차리느라 일부러 소리를 낮추는 포즈를 취한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작고 야비한 목소리나 뒤통수에 와닿는 눈길이 예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 눈빛을 느낄 때면 도대체 내가 살 가치가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 그들이 인간인지 아닌지조차 혼란스러웠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눈길을 되받아쳐서 정반대쪽으로 돌려놓고 싶었다.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싶었다. 이마에 외톨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을까?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건들거리던 선배들이 나를 불러냈다. 반 친구들에게서 거들었던 나는 빵과 담배를 사다 나르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내게 말을 붙여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줄 사람이 필요했다. 내가 그들의 발가락을 빨게 되더라도 어딘가에 소속되는 게 절실했다. 나는 그들을 따라 사상과 구포일대를 쓸고 다녔다. 그들 중에는 나처럼 처음부터 길에 버려졌던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날마다 소주를 먹고 집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아버지나 말없이 집을 나가버린 어머니가 있는 그들도 버려진 거나 진비 없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중에 누구도 나를 얕잡아 보지 않았고 내 뒤통수에 대고 멸시하는 듯한 눈길을 쏘아보내지도 않았다. 그들 앞에서는 무겁고 덜컥거리는 가면을 쓸 필요도 없었고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진물이 흐르던 종기에도 드디어 딱지가 앉았고 늘 달고 살았던 감기도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멀쩡한 청바지를 시멘트 모서리에 대고 여기저기 문질러 한겨울에도 벌건 허벅지를 드러내고 다녔다. 심심하면 낙동강가에 나란히 서서 세제 거품이 부글대는 강 위에 떠다니는 비닐봉지나 빈 깡통 위에 오줌을 갈겼다. 투두두두두 따다다다다. 세찬 소낙비 내리는 소리가 나면 우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킬킬거렸다. 저 물을 나중에 내가 마신다 해도 당장은 속이 후련했다. 종일 같이 다니며 오줌을 누거나 하품하는 것까지 동시에 하는 것도 우스웠다. 우리가 여자라면 맨스도 같이 하겠네?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 숨이라도 넘어갈 듯이 낄낄거렸다.
우리는 가끔 인근 가게에 들어가 주인이 한눈 파는 틈에 깨맥주 따위를 집어 달아나곤 했다. 저 더러운 놈들 소모가지로 확 부숴불라이. 우리는 욕을 바가지로 들으면서도 어디든 뭉쳐다녔다. 더러운 놈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물건을 훔쳤으니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 싶었고 무슨 소리를 듣든 형들과 함께 있으면 내 얼굴에도 활기가 돌았고 무서운 것도 없었다. 라면 살 돈만 있으면 뭔가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형들이 내게 폭탄을 안고 달리는 트럭 밑으로 뛰어들라 해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았다. 강둑에 앉아 형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형, 형 하고 부르다 보면 그들이 진짜 내 형 같았다. 그랬으면 싶었다. 하지만 가을날 강둑에서 노란과 분홍과 파랑빛이 서서히 섞여가는 해질녘의 하늘과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김해 들판을 바라볼 때면 무언가 아련한 것이 가슴을 흔들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거둘 게 없겠다는 생각. 나도 뭔가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깊이 절망하게 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왔다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멀리 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럴 때면 일부러 일찌감치 성구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소주 회사에서 나온 달력 따위를 쓰다듬으며 아무 생각 없이 히히거렸다. 그러다가 간이 커져서 가끔 여자애들을 건드리기도 했다. 같은 모양의 쫄티를 입은 혜지와 민희는 담배를 달라며 저희들이 먼저 다가왔다. 민희는 계모와 다투는 게 지겨워서 혜지는 집에 들어앉아 말로 가족들을 들볶는 아버지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다. 사정이 어쨌든 부모가 있고 부모가 지어준 제 이름도 있는 아이들이 호강에 겨워 저러나 싶었다. 그 애들은 춥지도 않은데 목에 스카프를 감고 부산스럽게 제 팔이나 다리를 쓰다듬었다. 내 눈에는 내가 내 팔에 붕대를 감았듯 누군가 그들을 그렇게 감싸주고 어루만져 주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슬쩍슬쩍 고통의 조각들을 내보였고 어느 틈엔가 서로의 배나 다리를 베고 누워 야동을 보곤 했다. 나는 내 목에 팔을 두르며 빤히 쳐다보는 혜지를 부둥켜 안았다. 콧구멍 속을 얼기설기 막고 있는 그녀의 코털이 보이고 겨드랑이에서는 희미한 암내가 났다. 그 순간 그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닐지. 그 순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혜지가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혜지는 내가 안기고 싶어 그녀를 보듬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우리 곁에는 꼭 우리가 든 인간 말자밖에 없어서 성한 다리로 천방지축 쏘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저 그렇게 뒤엉켜 납치와 강간이 뒤섞인 화끈한 일본 음란물을 보고 있으면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비디오 중독자가 되어버렸는지도 몰랐다. 가끔 뽀뽀라마치에서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성구 어머니가 집에 들렀지만 우리가 뭐라든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성구가 이 학교 저 학교 옮겨 다니며 정ok과 태학을 거듭한 데다 걸핏하면 가출을 하니 집에 붙어만 있어주면 다행이라는 심정인 것 같았다. 사고를 칠 때마다 학교에 가서 눈물로 비는 엄마가 있다면 까무러칠 만큼 행복할 것 같은데 성구는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알아? 뭘? 우리 엄마 깔치라는 거. 엄마를 깔치라 부르던 성구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양아버지라도 있었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 있는 내가 부럽다고 했다. 별게 다 부럽다 싶었지만
그 말이 아주 듣기 싫지는 않았다. 어느 날 밤 라면을 사러 갔다가 대문에 들어서자 뻥 소리와 함께 누린내가 확 풍겼다. 성구가 본드를 흡입하는데 누가 담뱃불을 땡긴 모양이었다. 머리카락이 홀랑 타고 살과 옷이 뒤엉킨 성구가 응급실로 실려가며 외쳤다. 엄마 살려줘. 인자 엄마 말 잘 듣고 학교 잘 갈게. 엄마, 엄마. 성구가 누운 들것을 따라 병원 복도를 뛰어가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응급실 간호사가 눌러붙은 청바지를 가위로 자를 때도 성구는 엄마 학교 잘 갈게 살려줘 엄마 하고 소리쳤다. 누구도 저토록 실감나게 연기할 수 없을 저 장면을 찍어 학교마다 돌리면 본드 흡입 예방 효과는 만점이겠다 싶었다. 흉터야 남든 말든 나는 진정제를 맞고 잠든 성구가 부러웠다. 깔치든 날치든 그렇게라도 부를 수 있는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게 그랬다. 그 사건으로 경찰서와 교무실로 불려다닌 뒤로 나는 9일도 채 마치지 않고 자퇴해버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그 뒤로 혹시나 싶어 뽀뽀리 맛집 주변을 배회하며 주점을 드나드는 여자들을 봐도 엄마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쪽에서 나를 알아봐 주었으면 싶어 루만의 고개를 쑥 들이밀면 놀다 가세요라든지 대가리 필요한 말은 놈은 빨리 꺼지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이 너른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밀려드는 좌절감을 밀쳐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이발소에 굴러다니는 잡지들을 들춰봐도 나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는 없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냇물에 잠긴 여린 몸을 간지리던 햇살은 여전했다. 뻔뻔한 놈 뭘 잘했다고 고개를 쳐들어. 저게 인간 맞아? 저놈 눈깔도 확 터잡부라. 현장 검증을 할 때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그들이 나를 뒤에서가 아니라 정면에서 노려보며 욕을 해대는 걸 보자 이제야 내가 사람으로 보이는가 싶어 희죽 웃음이 나왔다. 저 죽일 놈이 뭘 잘했다고 웃어? 어릴 때부터 개구리를 고래 모질실이 죽이고 고래 악독하더니 아이고 기어이. 할 수만 있다면 마스크를 벗고 내가 죽일 놈이란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녀의 눈을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멸시로 가득한 그녀의 눈길을 피하려고 무작정 삿대를 파고들었다는 게 변명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녀를 좋아했다고. 외로움이 내 피 속에 어쩔 수 없는 욕망을 부추겼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악독했던 건 그건 절대 아니라고 외치고 싶었다. 당신들이 단 한 번이라도 잠시라도 내 옆에 서 있어 보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우습지만 내가 딱 하루 동안만 신이 된다면 어머니를 만나고 싶고 차순이의 눈을 원래대로 해놓고 싶었다. 그리고 사람의 눈길은 다른 사람의 뒤통수가 아니라 눈에만 똑바로 가닿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면 차마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대장을 상하게 하는 말 따위는 못할 것이고 나 같고 차순이 같은 사람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닌가 싶었다. 아, 정말 중요한 게 빠졌다. 내가 신이 된다면 인간의 이마에 눈을 한 쌍 더 달아주고 싶었다. 이유 없이 남을 멸시하기 전에 어떤 몸짓이든 몸을 움직이기 전에 사태의 전후를 제정신으로 짚어볼 수 있는 눈을. 그날 구치소로 돌아오면서 달리는 호송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내가 죽일 놈이라는 말은 들어도 싸지만 예전부터 악독했다니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들으니
살아온 날들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나도 이렇게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가시돋친 말과 독화살 같은 눈빛에 수없이 뒤통수를 찔렸던 피해자였는데 그게 분해서 지하철 승강장에 서서 떨어질까 말까를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데 떨어지려고 마음먹는 순간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발길을 돌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는 내가 어디까지 굴러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생에 대한 호기심도 없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주 인권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내게 까닭없이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로 인해 망가졌던 내게는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다. 게다가 다친 내 마음을 다독거려주던 풀밭이나 냇물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시멘트로 덮어버렸다. 그날 밤 동네 어귀에 냇물이라도 남아있어 몸을 담글 수 있었더라면 내가 차순이에게 그렇게 광적으로 굴었을까? 차라리 일찌감치 내 귀가 먹었더라면. 조용히 생각해보니 사람이든 풀밭이든 시냇물이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차순이를 어떻게 만들어버렸는지를 생각하면 스스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이토록 마음 아파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 여기서 나 좀 꺼내줘. 엄마! 현장검증을 마치고 온 날 밤 나는 꿈속에서 성구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를 불렀다. 그러나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친엄마도 분유를 먹여 나를 길렀을 어머니도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 나를 포기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오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곳에 와서야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미워있던 어머니를 기다리게 되었으니까. 비로소 내가 숟가락질을 하기 전에는 그녀가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채웠다는 것을 생각해냈으니까. 그리고 낳아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을 텐데도 엄마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낳아주었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키워줄 만한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놓아주었으니까. 너무도 빤한 일들이 왜 그제야 생각났던 것일까. 고통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았다. 수많은 되새김이 지나가자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다. 라디오 볼륨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느 지점부터 소리가 점점 커지지만 어디선가부터는 더 크게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천천히 내 안에 남아있던 동아줄을 타고 내려가 지난 날을 생각해내자 이제야 내가 겨우 사람 비슷해진 것 같다.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감옥에 와서야 그걸 느끼게 되었다니. 이제야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 깊이 슬퍼할 줄 알게 되었다니. 이상하게도 더할 수 없는 죄책감과 모멸감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다. 나는 나를 둘러싼 피딱지 묻은 가면을 벗겨낼 듯 혓바닥을 움찔거리고 손가락을 옴지락거린다. 그러자 손가락 끝에서 파란 구슬이 만져지는 것 같다. 왕자의 텅 빈 눈에 파란 유리구슬을 끼워주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나는 숨겨두었던 조그만 모나리자 사진을 꺼내 왼쪽 눈귀에 침을 바른 다음 손톱으로 눈을 도려낸다. 내 사진에서 왼쪽 눈을 파내 텅 빈 모나리자의 눈에 끼워 넣는다. 그녀의 두 눈동자에 엷은 물기가 번지는 것 같다. 얼핏 차순이 얼굴을 본 것 같다. 여린 흙내가 나면서 높고 낮은 데를 고루메우며 흐르던 냇물 소리가 들린다. 마음 맨 밑바닥에서는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는 것을 기꺼하고 있음을 나는 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힘이 있다는 것. 혼자 있을수록 예전에 내가 만났던 것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음이 느껴진다. 노란 해바라기가 눈앞에 떠오른다. 낙동강둑에서 바라본 황혼역의 하늘과 김해 들판이 강물처럼 일렁거린다. 태풍이 지나간 후 쓰러진 비닐하우스 기둥을 다시 세우던 모습들이 떠오른다. 아련한 무엇이 가슴을 적신다. 아직도 내게 그런 무엇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해서 가슴이 뛴다. 그러자 내가 지녔던 순간들이 폭발하듯 한꺼번에 떠오른다. 친구들과 철길에서 뛰놀던 일, 빨갛고 파란 물을 들인 꽃엿을 먹던 일, 아버지의 까끌까끌한 수염이 내 볼에 닿던 일, 냇물 속 자갈에 아른대던 햇살을 바라보던 일, 물무늬를 그리며 발작대던 소금지기를 쳐다보던 일, 선생님께 칭찬받던 일, 아침 자습 시간에 동화책을 읽던 일, 에메랄드로 된 눈을 가난한 청년에게 주어버린 그래서 행복해진 왕자의 텅 빈 눈이 떠오른다. 시신경은 살아있다는 자순이의 텅 빈 눈이 떠오른다. 가만히 내 왼쪽 눈두덩을 만져본다. 단단하고 뭉클한 것이 만져진다. 엄지와 검지로 그것을 집어낼 듯 만져본다. 그러자 허옇고 뭉클뭉클한 개구리 알 무더기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것들이 어느새 꼬리를 흔들며 자유롭게 한없이 자유롭게 헤엄치던 모습이 떠오른다. 내게는 주어진 자극에 다르게 반응할 자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자유쯤이야 얼마든지 있었는데 아저씨 말대로 공이 온다고 오는 대로 다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 나는 이제 내가 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을 안다. 병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들이 다가온다. 아버지께서 나던 시멘트 냄새가 난다. 서늘하게 가라앉은 슬픔이 나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묻는 것 같다. 이곳에 갇힌 채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우선은 아저씨 말대로 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아무렇게나 낭비해버린 내 삶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보기로 한다. 내가 쓴 사죄의 편지를 자순이가 읽어줄 때까지, 내가 쓴 단어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삶을 엮어낼 때까지. 때로는 죄수인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줄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고통에 겨워 마구 짓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차분하게 고백한다면 누군가 차츰 귀 기울여주지 않을까. 누군가 자신과 닮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어리석은 나의 이야기가 벼룩 눈물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숨쉬는 일이라도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지난 일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일을 다시 몇 번이고 더 힘들게 겪어낸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머릿속에서 또박또박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들을 제대로 된 말로 잇는 일은 그런 훈련이 안 된 내게는 몹시 괴롭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하는 사람의 포즈를 잡아본다.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팔꿈치를 놓고 턱을 왼손에 힘을 준다. 상체가 비틀리면서 등짝이 팽팽해진다. 까끌까끌한 턱이 만져지면서 마음의 빛깔과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들은 그것들과 오래 동거하노라면 답이 보일까. 하여간 이제 나는 안다. 내가 나를 더 가혹하게 다루어야
차순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박영희 작가는 부산 출생으로 1996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상처 그 언저리가 당선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소설집으로 네 사람이 누운 침대, 우리가 그리는 벽화, 종이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부산 소설문학상, 들소리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